제가 준비한 주제가 굉장히 생소한 주제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개발자로 취업을 하시기 때문에 개발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에 치중을 하지 보통 보안 쪽에서는 조금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고, 사실은 제 전타임 때 집사님이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어떻게 한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그래서 제가 파트를 총 두 개를 나눠봤는데, 보안이라는 주제가 살짝 전공에서 좀 더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비전공자분들도 섞여 있고 전공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두 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싶어가지고 파트를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비전공자분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입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파트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어떤 버그들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들 대상으로 어떤 버그들이 있고 또 이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 진입하기 전에 제가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소프트웨어의 17학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긴장이 되는데, 일단 저도 17학번으로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17년도에 들어와서 18년도까지 이제 학교 생활 좀 의미 없이 하고, 그래서 학사 권고도 한 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받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19년도에 이제 군대로 도망가고 와서 이제 2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안 분야를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웹과 관련된 보안을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모바일 시스템 쪽을 저는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안드로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의 iOS, 이렇게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iOS하고 watchOS 있죠? 애플 워치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 있는 어떤 취약점이 있나, 버그가 있나, 이런 것 쪽을 제가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깔리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트로이나 아니면은 랜섬웨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주로 분석을 하는 쪽을 제가 중심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분야 자체가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분야다 보니까 제가 조금 외부 팀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디스코드에 그런 채널들이 되게 많거든요. 외국인들도 있고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커뮤니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덧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지금은 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 팀 활동하면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있죠. 거기에 있는 버그나 취약점들 같은 것도 몇 개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다국적인 인원들로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국내외 컨퍼런스나 대회를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수상을 해보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 스타트업 같은 데에서 보면은 자기들 만든 소프트웨어들을 버그를 분석을 하고 취약점 분석하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력들이 스타트업에는 없어요, 거의. 왜냐면 이제 거기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도 보통 화이트커들한테 되게 외주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외주를 받아봤고, 그 외에도 뭐 카카오 쪽에서 정보보안 인턴십 체험형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저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한번 넘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대회들 이렇게 많이 참여했고, 왼쪽이 저희 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회라고 하면은 데프콘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되게 많이 유명하거든요, 보안 쪽에서. 그런 쪽에서 이제 외국에 가서 대회도 많이 해보고, 직접 가서 이렇게 발표도 몇 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그런 보안 쪽에서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는가, 이제 일단 그것부터 가장 먼저 봐야 되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말은 그거죠. 공격이나 해킹 시도들로부터 소프트웨어들을 방어하고 예방을 하는 것, 그런 거를 보통 우리가 보안에서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해킹이나 공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원인들이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은 소프트웨어에 있는 짜잘한 버그에서부터 보통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버그 같은 거를 주로 잡고 패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킹이나 공격으로부터 방어, 예방을 하는 게 보안과 관련된 그런 직종에서 주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취약점하고 버그, 일단 그것부터 먼저 원초적으로 이게 뭔지부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버그는 우리 개발자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요소죠. 그래서 보면은 막 내가 100줄 문제를 풀어도 실제로 그 내가 짠 코드가 그 문제에 맞게 돌아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몇 번 또 제출하다 보면은 뭐 틀렸습니다도 뜨고, 뭐 런타임 에러도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버그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데 어떤 내가 의도한 방식대로 코딩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작동해야 돼 라고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할 텐데, 근데 그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임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왜 있지? 싶은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전부 다 버그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엄청난 골칫거리고, 이거 하나 잡기 위해서 한 몇 시간, 며칠 정도까지 막 이렇게 시간을 쏟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유저 입장에서 봐도 이게 의도하지 않았던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게임 버그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 막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버그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그 게임 하면은 결국 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엔 서비스의 사용의 질도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을 엄청 많이 쏟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래서 근데 질문은 그거예요. 그럼 취약점이나 버그가 있는데, 그럼 이 버그들이라는 게 과연 위험한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 버그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더 들어가고 스킬 몇 번 더 쓰고 말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위험한 버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으로 또 이어지겠죠? 이 위험한 버그들이라는 것에서 이 위험하다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위험하다의 기준이 뭔지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웹 프로그램을 하나 짰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버에서 넣고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알 수 없는 버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버그가 나왔는데, 이 버그가 좀 독특한 버그여서 다른 버그들은 그냥 단순히 뭐 데미지 더 들어가고 뭐 데이터 잘못 보여주고 이러면 끝이지만, 이 버그는 뭔가 좀 특이해서 내가 이거를 잘만 이용하고 어떻게 꼬아서 잘 이용을 하면은 그 웹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그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고, 거기에 무단으로 접근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버그들이 있습니다. 그런 버그들을 잘 어떻게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악용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 서버 안에 저장된 개인의 중요한 뭐 개인 정보들, 뭐 공인 인증서나 아니면은 이제 사이트 인증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탈취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변조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개인정보가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버그가 있는데, 그 버그를 잘만 이용을 하면은 그 버그가 있는데, 그 버그를 잘 이용해서 그 서버 안에 있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빼오거나 변조를 할 수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위험한 버그다라고 저희가 따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버그들을 따로
어, 취약점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그들을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상 개발자분들도 가끔 하는 거고, 저희 이제 보안 쪽 직종에서도 보통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버그를 잡는 작업, 그러니까 디버깅이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작업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짠 코드를 딱 봤을 때 거기서 어떤 오류가 나오든 간에 내가 그 소스 코드를 읽고 해석을 해서 다시 그 문제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짠 코드도 내가 알아보기도 어려운데 남이 짜놓은 코드를 보고 거기서 어떤 버그가 있을지 예상을 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마 공감을 하실 분들도 계신데, 개발을 하다가 가끔 가다 이제 버그가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그 버그를 안 잡고 일단 기능 구현에만 집중을 해서 나중에 버그를 한 번에 잡자, 이렇게 보통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기능 구현까지 전부 다 하고 나서 버그를 다시 와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 버그가 다시 사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좀 이 버그라는 게 결국엔 되게 신출귀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버그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서비스를 내버리면은 꼭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그 서비스가 잘 돌아가는 와중에 그때에서야 이제 버그가 등장해서 결국에는 서비스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일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그가 이렇게 이제 신출귀몰한 특성이 있고, 결국에는 내가 짠 코드도 내가 못 알아본다, 약간 이런 버그, 그러니까 소스 코드의 난독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디버깅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디버깅 작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안 직종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버그를 잡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잡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모해킹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버그들이 있어요. 이미 잘 알려진 버그들, 이미 잘 알려진 취약점들, 그거를 리스트로 쭉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그 리스트의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위험한 버그들이에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데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그런 버그들. 그래서 그런 버그들부터 우선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 공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만 하고 이제 개발팀에 넘겨주는 거죠. 패치를 하라고. 이와는 반면에 모의 해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비교 대조를 하는 거라면, 모의 해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리스트 없이 정말 해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수집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버그가 있네? 그럼 이 버그가 있으면 이걸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어디까지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뭐 서버에서 탈취할 수 있는 파일이 어떤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의 해킹이라는 분야하고 취약점 진단이라는 분야, 이 두 개는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다가가려면은 결국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직접 개발자라면 코드를 이렇게 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버그가 있는데 이 버그를 어떻게 창의적이고 잘 꼬아서 활용을 해야 시스템을 뚫을 수 있을까,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취약점 진단을 하고 모해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한번 넘겨주시는가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집 한 채가 있고, 자, 개발자분들은 이 집을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개발자분들은 이 집 안을 꾸미는 역할을 하겠죠. 집을 다 꾸미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안을 신경을 써가지고 이 집에 함부로 누구나 못 들어오게 빗장을 걸고 지문인식을 걸고 이런 생체인식 방식을 걸고 이렇게 이제 인증 방법을 걸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역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보안 직종에서 종사를 하는 그런 분들은 아예 생각 자체를 다르게 갖고 갑니다. 일단은
시스템을 뚫어야 되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이 예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쵸? 그럼 내가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은 그냥 자유자재로 들어나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꼬아서 내가 직접 문을 부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문을 열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집의 주인, 그러니까 뭐 개발자나 이 집을 만든 개발자나 아니면 이 서비스를 사용 중인 유저들이 직접 그 문을 열게 하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거나 아니면 벨을 미친 듯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집 주인은 짜증이 나가지고 문을 한 번씩 열겠죠. 그럼 그때를 타서 문을 따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집 전화번호를 알면은 그 집 전화를 걸어서 이제 살짝 이건 좀 범죄적인 얘기인데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집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이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그 보안이나 이런 체계를 뚫기 위한 그런 갖은 창의적인 방법들을 다 생각을 해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킹이나 취약점 진단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실제로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버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릴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름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퍼징이라고 나와 있죠. 이 퍼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저희 개념에서 나와 있듯이 자동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무작위로 입력을 때립니다. 프로그램에 계속 때려요. 언제? 버그가 날 때까지. 그래서 그 버그가 날 때 입력값을 어떤 걸 줬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출력이 있을 때는 어떤 걸 줬는지,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원본으로 복원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뒤에 제가 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간단한 C로 짜여진 소스 코드가 있어요. 이 소스 코드는 이 소스 코드로 짜여진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정수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안다고 가정을 하면은 굳이 이렇게 이 소스 코드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지 않고 그냥 이 소스 코드만을 보고도 어디서 버그가 있는지 대충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행시킬 이유는 없죠. 되게 쉬운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는.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소스 코드를 모르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하냐라는 거죠. 그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퍼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입력값을 무작위로 계속 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반복적으로 계속 주면서 어떤 버그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짠 프로그램은 정수를 입력받고 정수를 출력하는데 입력받은 정수를 출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버그가 일어나는 순간이고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아래 보시면은 그냥 파이썬으로 짠 코드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아까 우리가 소스 코드로 짠 C로 짠 프로그램도 있죠. 거기에 무작위로 임의의 정수를 하나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버그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입력을 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입력된 정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숫자가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걸 통해서 얘는 정수형을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정수를 출력을 하는데 그 입력받는 정수에도 범위가 어느 정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오버플로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를 이제 원본에서 복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했던 말 다시 반복을 하는 건데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생성한 소스 코드로부터 생성된 실행 파일이 있었죠. 거기에 임의의 랜덤 값을 계속 생성을 해서 버그가 날 때까지 계속 때려보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버그가 날 때까지 때려보는, 버그가 날 때까지 계속 입력값을 주는 일종의 브루트포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이고 단순적인 작업을 우리가
이렇게 파이썬으로 스크립트를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동화 기법으로 공격을 할 수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확실히 좋은 거는 시간이나 노력이 그만큼 더 적게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만큼 적게 들어갈 건데 문제는 이 우리가 짠 이 자동 스캐닝 코드도 결국에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도가 높을 거다. 무조건 버그를 잘 발견하고 무조건 버그를 잘 발견할 거고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보장은 딱히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수동으로 저희가 직접 입력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직접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 노력은 엄청 많이 들겠죠. 대신에 정확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취약점을 발견하고 버그를 발견하는 것까지 일단 소개를 드렸어요. 그러면 버그를 발견한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패치할 건가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안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을 짜고 코딩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시큐어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역할은 실제 이제 실무를 가보면 개발자가 있고 그 취약점 분석하는 보안 직종의 종사자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 시큐어 코딩은 개발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분들한테 시큐어 코딩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 시큐어 코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안적 요소를 계속 고려하면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보안적인 요소까지 내가 고려를 하면서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된다. 전혀 쉽지 않습니다. 혹시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래도 나름 보안 쪽에서 이런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시큐어 코딩을 개발자분들이 직접 해주시는 걸 그래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개발자분들한테 시큐어 코딩 가이드 주면서 시큐어 코딩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막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지 제가 그 다음에 슬라이드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버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리스트들을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급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고 이렇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직접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이거를 PDF로 딱 열어보시면은 장수 보시면은 376페이지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저 가이드라고 하는 게 376페이지나 되고 저걸 하나씩 체크하면서 코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거를 개발자분들한테 시킨다는 거는 사실 그쵸? 물론 보안 쪽 팀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거를 개발자분들하고 어쨌든 그 보안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대립 구조에 있는데 이거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개발자분들이 되게 화가 나시죠. 그래서 보면은 이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는 거를 만든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행정안전부 막 찌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요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개발자분들한테 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 협업을 실제로 합니다. 보안팀하고 협업을 해서 그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서 그중 리스트 아까 개발 보안 가이드 있었는데 거기서 일부만 뽑아서 이것만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이거 체크해보고 거기서 이 리스트의 이 항목에서 위배가 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을 실제로 시키기도 해요. 그 보안팀에서 개발자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켜서 이 정도의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고려를 하면서 코딩을 해라 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큐어 코딩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파트인데 이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실제로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되는 취약점들이나 버그를 몇 개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서버 같은 요새 이제 그 전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개발을 하다가 버그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먼저 개발 트렌드를 먼저 읽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개발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새 개발 트렌드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서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단으로 그 부담을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리액트나 앵귤러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그 리액트나 앵귤러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기존의 서버에서 처리하던 많은 기능들이 있죠. 프론트엔드 파일을 불러오고 배치를 하고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클라이언트로 넘겨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일부 그 넘겨진 기능, 그러니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단으로 처리하도록 넘겨진 기능이 노출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인증을 하는 단계를 거칠 수도 있는데 그 로직 코드들이 전부 다 일부라도 만약에 클라이언트 단으로 넘겨버리면은 그 인증 로직 같은 게 전부 다 노출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보통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죠. 아까 말해드렸다시피 이제 앵귤러나 리액트나 이런 걸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처음에 배우기에는 굉장히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숙지를 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소스 코드에 구멍을 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버그로 또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잘못 설정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잘못된 그 미스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설정 값을 부여를 해서 프로그램 전체가 결국엔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도 이제 때로는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라우드가 요새 이제 굉장히 강세죠. 보통은 우리가 서버를 직접 저희가 구매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온프레미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가성비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굳이 서버를 하나를 사서 다 돌릴 필요가 없다. 그 서버를 전부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100%로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돈을 내겠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그나 취약점들 또한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AWS 같은 경우만 봐도 AWS가 되게 서비스가 되게 많죠.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래서 보통 이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을 보통 연계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EC2에다가 서버를 올려놓고 뭐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레코그니션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두 개를 연동을 시켜 놓는데 그러면은 이게 결국엔 서로 다른 서비스들 간의 API 통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API 통신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요청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레코그니션으로 요청을 줘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로 요청을 발생시키면 거기에서도 취약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들을 모아놓은 리스트가 있어요. 최근 3, 4년 주기로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주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대상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3, 4년 주기로 10개씩 매번 발표를 합니다. 이 OWASP라고 하는 이 재단에서. 그래서 2017년에 나왔었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1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사진을 잘 보시면은 인젝션하고 그 밑에 이제 뭐 브로큰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인젝션이라고 하는 저런 스타일의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 저것도 결국에는 저것도 이제 2017년에는 저 때는 가장 위협적인 공격이었지만 2021년에 와가지고는 되게 이제 좀 밀려났죠. 그리고 비슷하게 브로큰 어센티케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거는 접근할 수 없는 파일에 유저가 함부로 접근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것도 2017년에는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21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좀 밀려난 그런 감도 있죠. 그래서 하나씩 제가 총 3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X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취약점 중에 X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 보시면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걸 봤을 때 딱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저는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냐면, 저 외부에 제3자가 있고, 외부에 제3자가 웹사이트, 웹페이지 안에 HTML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악성 스크립트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악성 스크립트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주입을 하고, 그럼 나중에 그 페이지를 방문한 사용자 측에서는 그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공격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런 버그를 보통 우리가 XSS라고 하고, 저 밑에 있는 저것들은 다 보실 필요가 없고 딱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보통 이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유저들이 갖고 있는 쿠키나 세션 값을 주로 탈취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가 로그인 상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세션하고 쿠키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XSS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세션하고 쿠키를 탈취해 와서 내가 그 계정 없이 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쿠키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그 예시를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1, 2, 3 저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파트가 제3자가, 악의적인 해커가 웹사이트 내에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양이 되는 2번에 이제 희생양이 되는 저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트로 접속을 했을 때 그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 그때 쿠키가 탈취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연히 해커는 자신의 개인 서버를 올려놓습니다. 그 올려놓고 거기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클라이언트에서 그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이 해커가 갖고 있는 이 서버에 그 쿠키를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커는 이제 스크립트를 갖고 이렇게 쿠키를 갖고 마음대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시가 더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시간적인 제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SSRF라고 하는 이 취약점인데, 이 친구가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도메인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크롤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크롤링하고 싶어하는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 링크를 서버가 받고 실제로 그 도메인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트에 HTML 문서를 갖고 와야 크롤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외부 도메인을 입력을 받고 그 외부 도메인대로 요청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이 도메인을 적절히 검증하지 않고 필터링하지 않는다면 임의의 서버로 마음대로 이제 요청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왜 문제가 되냐면,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좀 더. 오케이. 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롤링 서비스가 있는데, 외부에서 내가 크롤링 하고 싶은 페이지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그 크롤링을 하고자 하는 그 사이트의 도메인으로 요청을 보내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모든 서비스 페이지들은 관리자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드민 경로에 보통 이 서비스 페이지들은 이 관리자 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이 관리자 페이지는 보통 로컬 호스트를 통해서만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수한 주소죠. 127.0.0.1이라는 그 주소를 통해서만 내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127.0.0.1이라는 주소로 요청을 보낼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도메인으로 바로 이렇게 요청을 보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로컬호스트의 어드민 경로로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로 이렇게 요청을 바로 보낼 수가 있으면은 그 관리자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것처럼 이제 예시가 나와 있죠. 내가 로컬호스트에 있는
관리자 페이지로 전달을 그 요청을 보내면은 이 크롤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그쪽으로 요청을 보내게 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만약에 API 서버를 내가 운용을 하고 있다면은 그 관리자 페이지 안에 있는 API 키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치 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SSRF 취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방안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당연한 거는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모든 도메인이나 이런 링크들을 모두 검증하거나 필터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이트 리스팅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입력값만 허용을 할 것인가, 어떠한 외부 도메인만 허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정해 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컬호스트를 통해서도 이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도메인을 입력받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를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뒤에 내용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이게 좀 상당히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그래도 질문을 받는 게 나으니까 일단 마무리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만약에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 PPT 자료까지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먼저 실시간 질문으로 올라온 거 한 가지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 쪽에서 모의 해킹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나요? 회사에서 파생된 회사가 아니면 공격해서 얻는 이득도 적고 회사 입장에서 이 의뢰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비 부분이 좀 비싼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협상을 하거든요. 그 화이트 해킹을 하는 그 그룹하고 실제 스타트업에서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많다. 그거는 이제 조금 잘 알려진 팀들은 보통 비용을 좀 세게 부르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약하게 부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 보안 직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딸리니까.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화이트 해킹 하는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가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낮게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보안 관련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알고리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리즘도 100준 보면은 알고리즘 어떤 종류 하나하나 딱 있고 그거에 맞춰서 유형의 문제를 풀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취약점이라는 것도 유형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유형에 따라서 실제로 모의로 해킹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워게임 사이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워게임 사이트 이렇게 치시면은. 그런 거 보시면서 하나씩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100준에서 알고리즘 푸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문제 하나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서비스 하나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하나를 모의로 해킹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워게임 사이트를 푸는 거가 제가 간략히 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대 학생들에게 보안이 좀 생소한 분야니까 좀 응원의 한마디라든지 아니면 보안에 관심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한마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생소한 분야는 일단 맞는데, 본인이 그래도 하고 싶으면은 보통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커뮤니티를 먼저 찾아보세요. 커뮤니티를 가장 먼저 찾아보고, 보통 국내에서는 커뮤니티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하는 분들도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디스코드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하고 이제 또 소통을 하면서 그 팀을 만들어서 같이 스터디 그룹 만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바깥 세상 경험하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 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팀 페이지 방문을 하셔서 직접 이렇게 글 달아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호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세션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